아니 무슨 상견례를 이런 데에서 해? 시어머니가 보낸 상견례 장소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 앞 한바집이었습니다. 아니, 장소가 뭐가 중요하니? 어서 가보자. 아버지의 넓은 마음씨에 그녀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건설 현장 앞 한바집이라니. 이 선택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으니까요. 시모녀는 한바집 분위기에 명백히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정현만이 미안한 표정으로 여울에게 눈짓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김여울의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수영까지 내 식구는 소박하지만 화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 수영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특별한 날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동생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어머니가 수영이와 함께 교복을 맞추고 입학 선물을 사러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기다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형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에 어머니와 수영이가 휘말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종이처럼 구겨진 소형차 속에서 발견된 두 사람은 그대로 반갑게 미소 지을 수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수도 없는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함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와 아버지는 번갈아 가며 오열했고 실신과 발작을 반복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도와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친 후에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이? 그녀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속삭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병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는커녕 교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시 출근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취해 있었고 밤이 되면 더 깊이 취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때는 가장으로서 든든했던 그가 이제는 두 사람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술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밖에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까지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요. 그녀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금만 더 내버려둬. 아버지는 충혈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몇 주간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에서 어머니와 수영이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수영이의 방에는 새 교복을 걸어둘 예정이었던 빈 옷걸이가 그대로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반찬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과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둘 다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으로 치료될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밤마다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렸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낮에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지나자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집안은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식사라도 챙기기 위해
간단한 요리법을 인터넷에서 찾아 배웠습니다. 어머니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보면 섭섭해할 거예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셨잖아요. 그녀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모습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상실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그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여울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슬픔은 깊었지만 그녀는 학교에 다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미래를 위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다시 다니는 거니 괜찮겠어. 아버지는 여전히 침울했지만 딸이 학교에 가겠다는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안의 살림도 그녀가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다녀온 후에는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살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오던 집안일들을 서툴게나마 배워가며 그녀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직 이후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고 저축해둔 돈도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마트에서 카드 결제를 하려 했을 때 한도 초과로 거절되는 상황까지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거의 바닥났어요. 그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그 차액으로 당분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지만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아끼면서 살아야 해. 이 돈도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아버지의 말대로 그 돈도 약 1년 후에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녀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몇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미안함과 괴로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일해봐야 받는 급여는 형편없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바로 아르바이트로 향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 숙제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적은 점점 하락했지만 그것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부터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단정한 모습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인력사무소에 가볼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부터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며칠 후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졸 학력의 경력 단절로 인해 이전 직장과 같은 사무직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육체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작업을 했어. 힘들었지만 일당은 괜찮더구나. 아버지의 말에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거친 건설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여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틀목수 일을 배우고 이어서 용접 기술도 익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전기 배선과 타일 공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늘수록 일당도 올라갔고 점차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있어. 곧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변화는 그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하며 밤늦게 돌아와 숙제를 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엄마와 수영이의 빈자리는 절대 채울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남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여울과 아버지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매일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자 그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그녀는 자신의 소질과 취업 가능성을 고려해 디자인 분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제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하셨어요. 디자인 쪽으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비록 4년제 대학보다는 짧은 과정이지만 취업률이 높은 2년제 디자인 전문대학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빨리 사회에 나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입시를 위해 그녀는 학교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품을 만들고 주말에는 미술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는 목표했던 디자인 전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석 입학 덕분에 그녀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그녀는 학점 관리에 철저했고 선배들이 추천하는 자격증 취득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했고 학과 내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비록 학자금 대출은 없었지만 생활비와 교재비, 그리고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알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에 들어간 그녀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몇 차례의 면접을 거쳐 마침내 서울 시내의 한 중소기업 디자인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취직됐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그녀의 소식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취직 후 그녀는 회사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디자인 감각과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종종 회사에 나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했지만 사회생활 외에 다른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과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되자 아버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만 하다가 젊은 시절이 다 가버릴라. 취미생활이나 만남도 필요한 거 아니냐? 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아버지에게 소개할 기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는 몇 달째 조용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 있어요. 퇴근 후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놀라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이외에도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딸을 잘 대해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 그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좋아하는 술을 준비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첫 만남은 어색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금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아이였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민망해하며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에 대한 아버지의 자랑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그녀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여울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인생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2년 만에 자연스럽게 끝이 났고 그 후 김여울은 또 다른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 역시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애와 이별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성장했고 진정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봄,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연이라는 그 남자는 같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여울씨 포트폴리오 작업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공통된 관심사도 많았습니다. 첫 소개팅 이후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고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현은 그녀가 만났던 이전의 남자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으며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여울의 생일에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함께 손글씨로 쓴 편지를 선물했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정현의 특별한 애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유튜브를 보며 독학한 헤어 염색 기술로 그녀의 머리를 염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동의했습니다. 머리 염색은 전문가한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실수하면 어쩌려고.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자신의 머리에 연습했고 친구들에게도 시술해보며 기술을 연마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성 어린 손길로 완성된 머리 염색은 전문 미용실 못지않게 훌륭했고 그녀는 감동했습니다. 염색에 이어 그는 네일아트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톱에 예쁜 디자인을 그려주었습니다. 작은 꽃, 별, 하트 등 다양한 모티프로 꾸며진 네일아트는 그의 섬세함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발톱까지 귀여운 곰돌이와 강아지, 캐릭터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정연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해서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기쁨은 함께 나누고 슬픔은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발표 어땠어? 걱정했는데. 그는 그녀의 일상에 깊이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그녀에게 정연의 따뜻한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삶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여울이 31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딸의 현재 연애 상황이 궁금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연 씨랑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아버지의 질문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정연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정연이 공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기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정연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길 바랐습니다. 특히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연은 여울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한강 공원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석양이 물드는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프로포즈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울아, 나랑 결혼해 줄래? 앞으로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 머리를 염색해주고 네일 아트도 해줄게. 평생 너의 디자이너가 되어줄게. 그의 독특하고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그녀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닌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과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청혼이었습니다. 약혼 반지를 끼우고 난 후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준비, 신혼집,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일까지. 특히 여울은 아버지에게 정연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결혼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사실 많이 긴장되긴 하지만. 정연의 말에 그녀는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무척 아끼는 분이기에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게 봐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는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여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실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정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김여울은 마침내 정연을 아버지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예비 사위를 어떻게 대할지 내심 걱정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정연을 맞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딸을 평생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나?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함께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군 복무 중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경험도 나누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가족의 상실이라는 아픔을 공유한 두 남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만약 정연이 딸을 울리면 그보다 몇 배는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말을 새기며 약속했고,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후, 이제는 정현의 가족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여울은 이전에 한 번 정현의 가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방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했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문 당일, 그녀는 고급 한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정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현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다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여울 씨 마침 좋은 차를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울에 대해 알고 싶다며 질문을 시작했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롭고 파고드는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여울 씨,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여울이 서울 시내의 중소기업 디자인팀에서 일한다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이는 노골적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지? 혹시 중소기업인가요? 여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분야에서 인정받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시모녀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은 어디를 나왔어요? 우리 정연이는 4년제 출신이라. 질문의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여울의 학력이 아들과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울이 2년제 디자인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문대요? 고작 전문대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여울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전문대입니다. 하지만 수석으로 입학해 장학금을 받았고 학점 관리와 자격증 취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시모녀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 전문대 수석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여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이 그녀를 위로하듯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신가요? 여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녀에게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만 계세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제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로의 말 대신 마치 불길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놀라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가족이 그렇게 됐다니.
듣기만 해도 우울해지네요. 집안에 불운이 있나 보네. 시어머니의 말은 여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불운이나 재수 없는 일처럼 취급하는 태도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어디 좋은 직장에 다니시겠죠? 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형틀목수 기술이 있으시고 용접 기능공으로도 활동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경멸의 눈초리로 여울을 쳐다보았습니다. 노가다꾼이란 말이네요? 뭐 형틀목수니, 용접 기능공이니, 그런 말로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건설 현장 노동자잖아요. 그 말은 여울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한 직업을 노가다꾼이라고 비하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에 대한 발언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직업입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뭐가 어째? 내가 사과를 해?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건설 현장 일용직이 노가다꾼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지? 신우이도 가세했습니다. 언니 화났네. 엄마가 노가다꾼이라고 하니까 화났어. 근데 사실 아니야? 작업복 입고 안전모 쓰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맞잖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정연이 중간에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집안에 장가가면 너 평생 고생이야. 노가다꾼의 전문대 출신 딸이라니. 이게 내가 그토록 키운 내 아들의 선택이라고? 여울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연은 그녀를 따라 나왔지만 여울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그토록 깊이 모욕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여울은 정연에게 고개를 들어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김여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자존심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정연의 애타는 부름이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연의 집을 나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정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울아, 제발 가지 마. 엄마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처음이라 긴장해서 실수한 거라고. 하지만 여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정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와 제 아버지를 깊이 모욕했어요. 그런 분과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정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여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결연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다 설득할게. 시간만 좀 줘. 엄마가 오해한 거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면 분명 마음을 바꿀 거야. 정연의 간절한 호소에도 여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을 모욕감을 떠올렸고 그것은 그녀에게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연이 마지막 절망적인 시도로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우리 사랑이 이런 이유로 끝나면 안 돼. 그 순간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내 자식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애 앞에서? 당장 일어나.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둘 사이에 내리꽂혔습니다. 여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 결혼은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만두세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고 정연의 애타는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울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깊은 모욕감은 그녀의 가슴에 무거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딸의 방문이 어땠는지 물었고 예비 사돈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됐니? 인사는 잘하고 왔어. 여울은 아버지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 때문에 딸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희 헤어졌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여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듯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아 결별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해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대신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여울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도 컸지만 무엇보다 세상이 아버지의 노동을 그토록 천시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연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결국 여울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5분만 시간을 줘 부탁이야. 여울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 마지못해 그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어머니를 설득해 태도를 바꾸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대.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 우리 결혼 허락하겠다고 했어. 여울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전문대 출신의 노가다꾼 딸이 갑자기 괜찮아졌다고요? 정연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아무튼 엄마가 마음을 바꿨어. 한 번만 더 만나보자. 제발. 여울은 그의 간절함 앞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그날의 모욕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비웃는 시누이의 표정, 그리고 아버지를 노가다꾼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상처는 이미 났어요.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정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집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울은 처음엔 냉담하게 대했지만 그의 끈질긴 노력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현은 마지막 시도로 여울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고 여울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여울아, 엄마가 직접 사과하겠대. 이제 정말 내 가치를 알게 됐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여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사과만 받고 나올게요. 그 이상은 약속할 수 없어요. 정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울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현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할 미래를 꿈꿨지만 그의 가족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연이 보여준 진심과 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변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다 거짓말일까?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진정한 사과라면 받아들이고 그 후의 일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지만 정연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그들의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여울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지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부르는 실수일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김여울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연의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모욕적인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단, 사과만 받고 바로 나오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약속된 토요일, 정현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대. 차 안에서 정연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집에서 울기만 하고 밥도 먹지 않자 어머니가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여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하자 어머니가 완전히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여울은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는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는 180도 다른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울 씨, 이번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느껴졌고 목소리에도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이 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울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이전의 차갑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마치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우이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가 매일 울기만 하는 걸 보니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의 과일과 디저트까지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울 씨, 마음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아들에게 집착했고 며느리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울의 배경과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한 말은 용서받기 어려운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그분들이 지어준 거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뿐이에요. 여울은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심이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말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음의 방어벽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울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였고 시누이는 그녀의 패션 센스를 칭찬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울 씨, 우리 정연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일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는 여울 씨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어요. 여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정현을 사랑했고 그들이 보여준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보다 먼저 상견례부터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결혼 날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정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모녀의 변화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여울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했던 모욕적인 말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야. 내가 정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빠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게. 아버지의 이해심 깊은 말에 여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결혼하기로 한 거니? 내가 행복하다면 아빠도 기쁘구나. 아버지는 딸의 결정을 축하하며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상견례를 위해 새 양복과 구두를 마련했고 처음으로 본인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여울은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현과 여울은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상견례 날짜도 확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했고 여울에게 자주 연락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진심인 것 같았고 여울은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김여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용서의 기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은은한 화장으로 단장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보내준 주소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출발 직전 여울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상견례를 이런 데에서 해? 시어머니가 보낸 상견례 장소는 다름 아닌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 앞 한바집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를 예상했던 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의외로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장소가 뭐가 중요하니? 어서 가보자. 아버지의 넓은 마음씨에 그녀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건설 현장 앞 한바집이라니. 이 선택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 사이에서 양복을 입은 아버지와 원피스 차림의 여울은 눈에 띄게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예약된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사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울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정연이 받아 곧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시어머니의 말에 여울은 의아했습니다. 정연의 집에서 이곳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으니까요. 시모녀는 한바지 분위기에 명백히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정현만이 미안한 표정으로 여울에게 눈짓했습니다. 식사 대신 차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주제로 시작했지만 곧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생각해봤는데 애들이 결혼하면 일단 저희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울과 정현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요? 여울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시어머니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여울 씨가 살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몇 년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가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도 미루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은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무례한 제안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격적인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꽤 많은 돈을 모으셨을 테니 사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돈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제게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가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 얼마나 버는지 아시나요? 저는 딸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건설 노동자들 일당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마 제 아들보다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직업을 깎아내렸고 마치 돈을 뜯어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말해보세요. 노가다 뛰면서 얼마나 모았어요? 우리 아들 사업에 얼마나 투자해 줄 수 있죠? 여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들 결혼시키려고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제게 돈을 요구하러 나오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죠. 제 아들이 하도 결혼하고 싶어 해서 허락한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시집살이도 해야 하고 사돈어른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해요. 그게 싫으시면 이 결혼은 무산되는 거고요. 정현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진우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오빠가 왜 꼭 노가다꾼의 딸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안에 누가 될 뿐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제 딸이 이런 집안에 시집 가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울아, 우리 가자. 여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정연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한바집의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상견례 하시는 날이셨습니까?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상황은 갑자기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바집 입구에 들어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여울의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10여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공손한 태도로 따라왔습니다. 시모녀와 정연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이 상견례 날이셨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 좋은 장소를 준비해 드렸을 텐데요. 중년 남성은 여울의 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전무라고 소개했고 여울 아버지의 오른팔 격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는 전무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장소로 모실까요? 시모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연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울의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전무, 됐네. 이미 파토 난 것 같아. 이 집안이랑은 사돈 맺을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우리 회장님을 무시하고 깔보셨다는 겁니까? 김 회장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여울은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이라니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이 시모녀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통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건설회사 회장님이요? 김 전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한건설 회장님이십니다. 아직도 모르셨나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시누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여울을 바라보았지만 여울 역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는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큰 손이세요. 수십 개의 현장을 관리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지요. 그런 분을 노가다꾼이라고 무시하셨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시모녀의 표정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울의 아버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김 전무, 우리 가자.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누이도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연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정연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구만. 여울아,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아직도 있니? 여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이 사람들이 아빠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녀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끝이야. 자네들 데리고 나가게. 정연은 마지막으로 여울에게 애원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시모녀가 떠난 후 여울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김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우량. 회장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야. 방금 그건 다 연기였어. 여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 전무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내 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주셨지. 내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할 뻔했는데 내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날 붙잡아 주셨어. 그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됐고 가끔씩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곤 했지.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 건설 현장에 방문했는데 한 인부가 내 아버지의 상견례 이야기를 전해주더군. 특히 그 집안이 너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천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 그래서 내 아버지와 함께 작은 연극을 꾸민 거야. 여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김 회장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해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김 회장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그 사람들 무릎 꿇는 꼴 보니 속이 다 시원하지? 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만 그분의 가치는 어떤 사장님, 회장님보다도 높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교훈을 준 거야. 여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와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작은 복수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꼭 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모녀와 정연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여울은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려한 검은색 외제차가 한바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지시로 준비된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전문 기사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김 회장이, 뒷좌석에는 여울과 아버지가 자리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문 너머로 시모녀와 정연이 황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것 봐. 저렇게 쫓아오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버지의 말에 여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모녀와 정연은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차를 쫓아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까지의 오만한 태도와는 달리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급 구두를 신고 비포장도로를 뛰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를 쫓았습니다. 저러다 다칠라. 여울의 말에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저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아. 자존심만 조금 상처받았을 뿐이지. 차량이 속도를 내자 시모녀와 정연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 씁쓸한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까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울아, 내가 제대로 소개할게. 나는 대한건설의 김정호 회장이야.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여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회장과 친구라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빠, 어떻게 회장님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 없잖아요. 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5년 전 일이었지. 정호가 현장 방문을 왔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뻔했는데 내가 운 좋게 그를 붙잡아 준 거야. 김 회장이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게 운이 아니라 용기야, 친구. 7층 높이였어. 만약 내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 뒤로 우리는 친구가 됐고,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 여울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연기는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김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건설 현장에 방문했는데 한 인부가 내 아버지의 상견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 특히 예비 사돈 될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노가다꾼이라 부르며 천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제안했지. 작은 연극을 꾸며서 저 오만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자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정호가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 그래서 결국 동의했지. 솔직히 내가 저런 집안에 시집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김 회장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연기 좀 했지? 회장님하고 부르는데 웃음이 나올 뻔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도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 완전 회장님 포스가 느껴졌어. 세 사람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작은 복수였지만 그것은 여울의 마음에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제안으로 그들은 고급 한정식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대화 속에서 여울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정현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앞에는 정현과 시모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울과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사과와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여울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무식해서 큰 실수를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 결혼만은 허락해 주세요. 여울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 끝난 일이에요. 정현이 애원했습니다. 여울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말리지 못하고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여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현을 사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시모녀의 태도 변화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화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건설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울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아니면 그냥 아빠가 회장님이라고 착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모녀는 말문이 막혔고 그들의 표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울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김 회장님의 조카와 만나고 있거든요. 그쪽 집안은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시모녀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집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이지? 여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직업이나 학벌보다 인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여울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정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아버지와 마주 앉은 여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넌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여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는 더 큰 불행을 피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현과의 이별 후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 업무에 집중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연애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가 김 회장의 초대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여울은 동행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김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김 회장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울아, 내가 조카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여울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정현과의 이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게다가 회장님 조카님은 제게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조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야. 무엇보다 인품이 좋아서 내게 소개해주고 싶었어.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고 단지 만나보는 것만이라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야. 여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김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런 것 따지는 친구였다면 내가 소개를 하겠니? 내 조카는 예학벌이나 직업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내 동생 부부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절대로 너를 천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없을 거야. 결국 여울은 조심스럽게 동의했고 일주일 후 김 회장의 조카인 민준과의 소개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고 여울은 긴장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단단했지만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수하고 진중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여울을 보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여울은 민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김 회장의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은 훌륭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가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와 전문성을 깊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물이 실제로 세워지는 건 현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의 손기술과 경험 없이는 아무리 좋은 설계도 그냥 종이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그의 말에 여울은 정현과의 경험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직업을 알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음악, 영화,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음 만남을 제안했고 여울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여울에게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편안한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것이 정현과의 관계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약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진 후 민주는 여울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 대신 한강 공원에서의 소박한 피크닉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울 씨, 제가 좋아하는 마음 아시죠?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울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도 이미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울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종종 함께 낚시를 가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고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 역시 여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울의 직업과 배경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여울의 손재주를 칭찬하며 자주 요리나 수공예를 함께 했습니다. 연애 2년 차, 민준은 여울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는 여울이 좋아하는 미술관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습니다. 여울아,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여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여울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아버지 역시 그들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민준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여울 씨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울 씨의 아버님께서 딸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우리는 그 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여울과 민주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모든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식 날 여울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웨딩 행진을 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찾은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값진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이후 김여울의 삶은 평온함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와 민주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각자의 일을 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여울은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민주는 건설회사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신혼 생활 중 가장 큰 변화는 여울의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일해온 아버지는 환갑을 맞이하면서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인한 무릎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빠, 이제 그만이라고 쉬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여울의 제안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싶어 했고, 특히 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이 몸이 멀쩡하다 일을 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결국 타협점을 찾아 아버지는 건설 현장 대신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덜 부담되는 일이었고, 규칙적인 근무 시간은 그의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과 그의 부모님은 여울의 아버지가 완전히 은퇴하길 원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계속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민준의 부모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주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전통시장이나 산책을 다니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비슷한 연배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 아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셔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한 딸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다고 믿었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아직 한창인데 왜 그만두라는 거냐? 손주들한테 줄 용돈도 모아야 하고. 아직 손주는 없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미래의 손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여울과 민주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계속하게 해드렸습니다. 여울과 민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 경력에 집중하느라 아이 계획을 미뤘지만 점차 가족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자연스럽게 될 거야. 민주는 여울을 격려했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들은 불임 클리닉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단지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무렵 여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속한 디자인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그녀는 주요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경력에 큰 도약이 될 터였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민주는 아내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했고 가사 일을 더 많이 담당하며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의 지지 속에 여울은 프로젝트에 몰두했고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여울과 민주는 오랜만에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로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났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섬을 돌아다니며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2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여울이 임신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그들은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아빠가 곧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년간 손주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첫 손주의 소식에 기뻐했고 즉시 출산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여울은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건강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는 더욱 세심하게 아내를 챙겼고 주말마다 태교 음악회나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손녀 태명, 보미의 상태를 물었고 틈틈이 아기 용품을 사 모았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오자 아버지는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일을 그만두고 손주 양육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봄이 볼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제 일은 그만두고 소녀 돌보는 일에 전념할 테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의 결정에 여울은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일에 매달리던 아버지가 손녀를 위해 은퇴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손주 돌봄에 함께하겠다고 했고 두 집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여울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민봄으로 지었고 봄처럼 따뜻하고 희망찬 아이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현재 김여울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시간제로 일하며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육아에 적극 참여하고 아버지와 시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아기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손녀에게 푹 빠져 매일 아침 일찍 딸의 집에 와서 온종일 민보미와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여울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